자, 그럼 일단 코스피 시총 상위 가운데서 좀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업종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저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그 다시 바이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는 조선. 그리고 이번 주 후반부터 다시 이제 조금씩 사기 시작하는 게 바이오고요. 요 두 쪽 섹터를 좋아하고 지금 이제 다시 사도 될 것 같은 구간에 들어온 것 같고,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한 달 보름 이상의 조정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조선주가 참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온 상황, 뭐 종목에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한 5%, 미포는 7%, 한국조선해양 거의도 한 6.5%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좀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빠졌어요. 엊그저께인가? 그랬더니 빠졌더니 다 올라가는 중에서 참 잘도 골라낸다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댓글 잘 안 보는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좀 신경을 쓰는 섹터고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몇 년간 지금 하고 있는 게 조선 방산, 바이오 요 섹터 세 섹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이 뭐지 싶었는데 뭐 가만히 있었는데 또 오늘 보니까 지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오늘 올라가니까 사면 되지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선은 좀 시계열을 길게 보시라는 거죠. 지난 7월 말에는 제가 조선이 과열이다. 그리고 짧고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가야지 이게 강하게 오버슈팅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기간 조정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쫓아가시고 안 쫓아가시고는 개인 취향이시지만 저라면은 좀 9월 달에는 올라갈 때보다는 좀 빠질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저는 9월 달 한 달은 주식을 좀 모아나가도 괜찮은 특히 개인적으로는 아까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FOMC에서 0.5 비컷 해가지고 주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왜냐면 더 싸게 살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또 반등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10월 달 장을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컨 나와서 주가 폭락한다고 쫄아가지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은. 그래서 저는 조선 쪽에 대해서는 좀 긴 시계열 놓고 보신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가동 중인 조선사가 2008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1028개에서 365개. 자, 이렇게 그 조선사들이 줄어드는 이유. 이건 이게 뭐라 그러죠? 이 경쟁이 치열해서 죽을 곳 죽고 살아남는 곳만, 강한 곳만 살아남는 건가요? 원래 조선소가요. 그 중국 애들이 조선 산업에 진출을 한 게 뒤늦게 진출을 했고요. 걔네들이 WTO에 가입할 때만 해도 조선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혜를 봐서 2004년부터 이제 조선업 자체가 빅사이클이 나와가지고 현대중공업 같은 게 10,000원대 있던 주식이 뭐 50만 원 이렇게 올라가던 그 시절에 엄청난 수주가 나오니까 또 중국이 수출량이 WTO 가입하고 나서 굉장히 늘기 시작하니까 자체적으로 선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우리 주력 산업이었던 화학이나 철강 이런 것처럼 조선 쪽에도 좀 적극적으로 정부 보조금 주어가면서 지원금 줘가면서 지어댔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지어내니까 일단 또 걔네들도 일감을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덤핑을 하기 시작했었던 거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서구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또 선박을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그리스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중국을 가리는 시절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사실 지금은 넘버2라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보잘것없는 국가였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싼 쪽으로 많이 이제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수주를 받아가지고 싸구려 배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벌크선 같은 거 네.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벌크선을 더 이상 못 만들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쪽으로 붙어가지고 그쪽도 그렇게 되고 하면서 이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도 많이 그 배 발주가 나오니까 그거를 먹겠다고 캐파 증설을 무지하게 크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은 대대적으로 막 증설에 조선소 세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금융위기 빵 터지고 나서 갑자기 발주가 스톱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있던 물량들이 다 취소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선소가 지금 1028개였었고 중국계 여기서 그 1028개 가운데서 한 600개 내외였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줄어버렸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한진중공업 이름 바뀌었지만 한진중공업 지금 별로 우리 기억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STX 조선도 사실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진짜 STX는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게 성장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시기에 STX 조선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할 때 같이 일어났다가 거기가 잘 된다 싶으니까 그쪽에서 다들 이제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그 핀란드였나요? 거기 그 뭐죠? 저기 여행할 때 크루즈 만드는 글로벌 2위 회사를 맞아. 인수했었어요. 인수했다가 그 인수 부담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다가 다들 이제 없어지고 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봤을 때는 큰 회사들만 기억하고 있지만 중소 그 조선사들은 거의 다 망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지금 3분의 1로 줄었고 더 재밌는 거는 360고개 중에서 배를 한 척이라도 인도해 본 경험이 있는 거는 278개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세계적으로. 네. 그 얘기는 나머지는 지금 해보지도 않고 조선소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왔던 건 경쟁 과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경쟁 과열의 후유증 때문에 다들 구조조정되고 중국에서도 이제 조선소들을 막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 거고요. 합병하고 요번에도 중국의 1위하고 2위 조선사가 합병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게 또 한국의 조선소에 또 충격을 주네 마네 이런 노이즈가 있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있어요. 물량에서는 이미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줄어든 거는 결국은 가격 경쟁이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도 27년까지 도크 다 찾고 지금 최근에 받는 건 28년 물량을 받거든요. 중국도 27년 물량이 거의 꽉 찼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거 놔줘 내가 싸게 살게가 아니라 가격을 조금만 깎아줘 하게 되면 저쪽 가서 해라는 식이 되기 때문에 수주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저기 선박 건조할 때 뭐라 그러죠? 한 척당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신조선 지수가 19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게 2009년인가 피크 찍을 때, 2008년인가 9년 피크 찍을 때 하고 거의 지금 똑같아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라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그 조선주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때 좀 확신 있으신 분들은 월봉으로 보자.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다. 근데 그거 저기 착시예요. 왜냐면 그 2008년 이때 50몇만 원 가고 막 이럴 때 있었거든요. 네네. 그 그림을 놓고 보면은 그런 쪽 주식들 그 당시에 피크 찍은 주식들을 보시면 그거 보고 바닥이다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OCI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 포스코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지. 70만 원에서부터 지금 내려왔으니까. 네, 지금도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진짜 빅사이클 때 약간 오버슈팅 됐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2차전지의 나중에 성장성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작년에 오버슈팅 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쇼스퀴즈 터져가지고 주가 급등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그 당시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는 거는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월봉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지금 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카타르 에너지와 협업하면서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LNG 운반선 관련해서 항상 이게 이제 고부가 선박인데다가 연평균 한 50대 내외 계속 발주가 되니까 올해부터 줄 거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안 줄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타르 쪽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더 세 번째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그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그 현대중공업 이쪽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3년치 그러니까 물건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뭐 한꺼번에 20척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구조에서는 수주를 한다고 해도 이 캐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그쪽에서 발주가 그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물량에다가 피드라고 해서 이제 중간 이 프로젝트의 중간과 초기와 후반을 연결시켜주는 그 작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대개 참여한 업체들이 다 가져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또 남아 있냐면은 캐나다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지금 LNG 프로젝트가 꽤 많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중국 거 안 쓰겠다고 하는 판국에 미국에서 지금 LNG 프로젝트 그 진행하고 있는 걸 갖다가 발주를 그러면 중국에다 낼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까지 놓고 감안해서 보면은 종합적인 물량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LNG 쪽 캐리어 운반선이니까 이 경우도 뭐 당장에 뭐 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뭐 줄어든다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안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조선업의 어떤 그 수익성을 계속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부가가치 첨단 LNG선 같은 거는 그렇다 치고 탱커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25년도까지 인도되는 그 신규 탱커 물량이 없는데 탱커가 지금 대량 발주가 돼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거는 다 2004년부터 시작했던 빅사이클 때 수주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수령이 20년이 이제 됐잖아요. 20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보통 25년 내외 되면은 교체를 해요.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이게 좀 빨라지는 게 뭐냐면은 그 IMO 쪽에서 그 해양 오염, CO2 배출 이거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데다가 일부 운하라든지 그 EU 쪽에 그 항구 쪽에서는 그 CO2 배출량이 큰 배들 같은 경우는 입항을 갖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체 수요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지금 유가가 좀 빠지니까 오펙에서 이제 감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감산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교체 수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O2 규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이 탱커와 관련된 거는 여태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이 가져갔어요. 우리는 수주를 안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또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라는 가격이 낮았었을 네.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 거기에 장착이 되는 엔진 이게 이제 새로운 엔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그 친환경 엔진이 이제 장착이 되면서 붙게 되면은 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주가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되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캐파 증설을 공격적으로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참 중국의 1, 2위 조선사가 합병을 하면서 좀 물량을 많이 뺏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거기서 높아지는 거잖아요. 효율성. 그랬을 때 뭐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별로 상관없어라고 결론 내려지는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그건 제가 단정은 못 짓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전교 1등 애들이 푸는 거, 1등이나 2등이 푸는 거하고 전교 한 20, 30등 내지는 뭐 그 정도 좀 공부는 잘하는데 그런 애들이 푸는 거하고는 방식이 달라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데 쪼무레기끼리 해봐야 그렇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차이가 그 정도는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는 중국이 크지만. 못한다. 예, 그래서 결국은 걔네들이 일단 고부가 선박에서 붙을 때는 그 캐파를 가지고 싸우기는 아직은 좀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들도 이제 결국은 따라 올라오겠죠. 근데 올라오는데 적어도 이번 사이클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아직은 좀 여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미국이 누가 되든 간에 중국은 일단 배제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마켓의 한 50% 정도가 중국이거든요. 45에서 50% 정도가.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이 한 30에서 35%. 그 정도 보거든요. 근데 전 세계 미국을 위시해가지고 이제 우방국가 내지는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 또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 나라 내지는 미국에 주로 입항을 해야 되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 우방국가 쪽에서 선박 건조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는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이 최근에 이제 일반 조선 그 건조 시장에서는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 조선소 같은 경우는 27년에 이쪽 선박 건조에서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거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펙도 감산 기조 좀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고객이 지금 돈이 좀 마르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은 언젠가 뭐 다시 좀 충격이 오지 않겠냐.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저기 유가 하락과 관련된 거는 주로 탱커 쪽이 많이 연결이 될 텐데, 탱커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고객이 많이 준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선박에 대한 주문의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을 굴려도 20년 넘어가면 굴리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집니다. 거기다가 CO2 발생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입항을 규제하는 유럽 연합 쪽 국가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가가지고 그 IMO 쪽에서 결국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계속 물리는 쪽으로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교체 수요는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가가 60불 이상이면은 그 저쪽 그 중동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사람 분명히 또 그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또 대대적으로 뭐 이렇게 그렇죠. 하겠죠. 그러면서 유값도 빠질 수도 있겠고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규 수요보다는 이렇게 교체 수요는 시차가 조금 뒤로 밀리더라도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거 대신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그 해운사들 있잖아요. 네. 해운사들이 2020년, 21년 해가지고 100년치 수익을 한꺼번에 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HMM 옛날에 흠슬라 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던 난리 거. 났었죠. 그때 주가 10배 오르고. 예, 수익이 10조가 넘어가고 10몇 조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 해운 동맹 하나가, 가장 큰 해운 동맹 하나가 깨집니다. 그럼 해운 동맹이 깨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동맹을 맺는 이유가요, 그 모든 그 해운사들이 전 세계를 혼자서 커버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결성을 해가지고 오파가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은 머스크가 하고 HSC는 저기 유럽을 감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노선을 갖다 나누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컨테이너선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수요도 또 꾸준히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가 하락 때문에 뭐 그 업황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 제가 우려하는 건 한 가지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죠? 경기 침체가 진짜 심하게 올 경우, 그래가지고 교역이 확 줄어버릴 경우, 그때는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그러면은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또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요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들이 또 큰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또 풀어주시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중국도 이거는 이제 수주를 했어요. 수주를 했는데 이거 역시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중국은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검증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발주를 내준 거는 대개 중국 선사들이 이제 발주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VLAC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많이 쓰느냐면은 수소를 갖다가 그 바로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액화를 시켜가지고 암모니아를 액화시켜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그걸 다시 기화시켜가지고 연료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수소 프로젝트, 수소 산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네. 수소 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고, 그 실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로 발전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 철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가지고 실제 오만이랑 호주 이런 쪽에다가 이거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지금 맺은 상태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수소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그 비용 자체가, 만들 때도 제한적이지만 비용 자체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만들기 쉽고 구하기 쉬운 곳에서 하다 보니까 중동 쪽에 뭐 허허벌판인 사막 지역, 그 다음에 호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운반선 같은 경우는 지금 봐가지고는 전망치를 보면은요, 한 10년 동안 한 150척 정도는 꾸준히 나올 것 같다. 그럼 한 해에 한 10척에서 15척? 근데 이게 고부가선이거든요. 왜냐면 고부가선이라는 건 뭐냐면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고부가선이에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이제 조선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이 경기 침체 이슈잖아요. 사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이 바로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타격을 받고 쪼그라들어버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뭐 기존에 나갔던 수주들도 다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갑작스럽게 이게 다운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 그거는 그 조선소뿐만 아니라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다 그렇죠.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주 하드랜딩이 돼가지고 금융위기급 상황이 나와서 모든 게 스톱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운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역대급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주낸 거를 취소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해운 동맹이 깨지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웃돈을 줘가지고 아마 그 도크를 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받은 거 그거를 갖다가 내가 15% 더 줄 테니까 내한테 넘기라 해가지고 이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좀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H&M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한 150척 정도 더 늘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사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100% 자기가 선박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용선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 체어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경기 침체나 쇼크가 오지 않는 이상에는 그거를 취소하거나 줄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네. 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사실 저도 이 이슈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 애널리스트들,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의견이 갈려요, 반반. 바로 내년서부터 이게 올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네. 이게 보통 26년도서부터 올 것이다.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상당히 장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한 절반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연준을 요번에도 확실히 느낀 건데 연준 못 믿는다. 저는 여태까지 한 94년부터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연준이 제때 금리 낮춰가지고 소프트 랜딩을 한 걸 본 기억이 없어요. 항상 상승의 끝은 하드 랜딩이 돼가지고 뭐 때문이든 부러지고 네. 힘들어지고 그리고 돈 풀어가지고 살려내고 하는 게 반복이 됐던 것 같거든요. 우리 외환위기 터지고 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건 뭐 지역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거기도 미국도 롱텀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 파산하면서부터 이제 또 난리가 났었던 건데 그렇죠. 그것도 역시 돈 풀어가지고 해결했었죠. 거기 금리 낮추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결국은 미국에서 사고 친 거 돈 풀어가지고 거기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 처음 도입해가지고 돈으로 해결을 했죠. 근데 그때도 보면은 경기 침체 안 온다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그냥 성장률 마이너스 떨어지고 베어스턴스라고 하는 회사 3월 달에 파산해버리고 분위기 이상하게 가다가 9월이었을 거예요. 추석 우리 연휴 마지막 날 그 리먼이 파산하면서 완전히 작살이 났었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이게 그 연준이 소프트 랜딩을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운전 잘한다고 하는데 맞췄던 기억은 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 금리 인상 급하게 했던 것도 파월이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네네. 제가 여기 8.15에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7월에 무조건 했어야 된다고 저도 그때 말씀드리고 틀려도 난 그게 맞다라고 박제를 당해도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지금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B컷 가지고 노이즈가 있었던 거고 그 노이즈 때문에 8월, 9월 연준하고 시장의 눈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계속 이 난리가 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연준 안 믿기로 했고 믿지도 않고 있고요, 저는요. 그래서 10월 달은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건 옐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재무부 그 9천억 달러 넘어가는 돈을 그거 안 쓰고 고스란히 다음 정권한테 가져가세요 하고 줄 리는 없잖아요. 이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10월장은 어쨌든 살려놔야 되는 그렇죠.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서도 저는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연준의 행보 역시도 트럼프 쪽보다는 이쪽에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은 그것 때문에라도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돈을 풀어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또 후유증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내년 상반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염두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근데 이게 옛날 같이 완전히 작살이 나는 그런 또 그림을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26년 이후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저는 이번 11월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다시 현금을 늘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또 달라지겠지만은 근데 특히 내년 상반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조선주로 넘어와서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4만 톤 보급선 그 MRO 수주를 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제7함대 소속의 보급선에 대해서 이제 수리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금액 자체는 의미 없어요.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의미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그동안 MRO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와서 보고 뭐 왔다 갔네 별소리가 다 나왔는데 왜 근데 그 다음이 없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첫 번째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말하자면.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미국 본토 함대가 2, 3, 4함대가 있거든요. 그쪽까지 염두에 둔 거라고 보여야 되는 거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빅만에 있는 옛날 한진중공업 그 터거든요. 조선소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얘네가 임대를 했어요. 결국 제7함대 관련해 가지고 MRO가 결국 나올 거라는 얘기고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MRO 쪽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여기저기서 자료를 좀 찾아봤기 때문에 아마도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도 좀 있을 거예요. 이 MRO 사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시울프급 공격형 그 원자력 잠수함 코네티켓 호가 21년 10월 달에 남중국해에서 그 충돌이 있어가지고 함수 부분이 대파가 됐는데 대파가 된 거 가져가가지고 수리받는 데까지 20개월 대기하고 다시 수리하는데 31개월 걸렸습니다. 그럼 4년이잖아요. 대기에서부터 수리까지 4년 그렇죠. 걸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중국은 1년에 구축함 8척을 만들 수 있고 호위함을 4척을 만들 수 있고 원자력 잠수함을 3척을 만들 수 있는데 미국은 이지스하고 원자력 잠수함 1척씩밖에 못 만들어요. 미국 지금 조선 능력으로는. 그런데 이런 것들 대파된 것들이 오잖아요. 이것마저도 못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투함이 현재 올해 중국이 355척, 그다음에 미국이 296척 있는데요. 이게 25년 되면 400척으로 중국은 45척이 늘어납니다. 근데 미국은 287척으로 오히려 줄어요. 9척이. 왜 주냐면 퇴역함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언급을 안 했지만 2035년도에 그 미국 해군 프로젝트를 보면요. 얘네들이 전투함 500척을 만들어가지고 배치시키는 거거든요. 앞으로 신규로? 그러니까 신규로 500척이 아니라 총합으로. 총합으로.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5년까지는 296척 아닙니까? 그럼 204척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1년 내내 지네들이 만들어봤자 수리 다 맡기고 만든다고 해도 지금 2척 만들어요. 네. 택도 없는 거잖아요, 숫자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열리려고 그러면은 한미 상호 조달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체결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미국이 그 방산 쪽에서는 글로벌 넘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사실은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걔네들은 항공기 쪽에 전투기 KF가 아니죠. F-35라든지 F-22 이런 거라든지 최첨단 무기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미군 수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미국의 M1A2 전차 자체를 자기네 자체 수요를 지금 커버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달협정을 만약에 체결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전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협정이 될 경우에는. 근데 안 되면은 무조건 다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선 관련해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 된다라고 저는 장담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황으로 봐서는 갑자기 걔네들이 조선소를 여러 개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걸 제작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쉽지 않다. 인력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숙련도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가능성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수혜를 누가 볼까?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지금은 MRO 시장이 열렸지만 조금 더 긴 시기열로 보면은 결국 군함과 관련된 것도 열리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 해군 MRO 시장이 열린 거는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큰 사업, 우리나라로 봤을 때 먹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한 가지 논란이 됐었던 게, 네 말처럼 그러면은, 만약에 열렸다. 그럼 미국이 그러면 최첨단 전투함을 줘? 만들라고 줘? 그럼 거기 안에 있는 기술, 이런 거 이제 문제, 우리가 쓱 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 경우는 어떡하냐면은, 배는 만들어서 가져가고요. 거기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거, 핵심 기술은 거기서 다시 장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MRO 시장은 이게 400억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을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